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스콜. 이거는 열대지방에서 거의 매일 오후에 나타나는 소나기를 의미하죠.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스콜이 연살될 정도로 자주 강한 비가 짧은 시간 내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동남아 지역의 스콜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인데 이 기후가 정말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여름은 동남아보다 더욱 열대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오늘도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이 광주를 향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광주 전일 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특별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번에는 37년간의 의혹으로 남아있던 진실 모두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두 건에 대한 특별조사죠, 그죠? 예. 헬기 기총조사 문제, 의혹 문제, 그 다음에 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문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의혹에 대해서.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진상조사에 관련된 당신의 강한 의지를 최대한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내용은 이미 광주 시민들이나 또 5.18을 겪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예. 그걸 인정받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국방부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국방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헬기 기총조사 의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빌딩에 총알 자국이 남아 있다고 그러던데 맞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출격 대기 명령 이런 소문도 광주에 있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광주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 선교사를 비롯해서 신부님도 있었고, 예, 평화봉사단원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그분들이 그 당시에 광주를 폭격하려고 했는데, 예, 미국에서 막아가지고 결국은 폭격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이 그 당시에 들었던 일기나 수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이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양심 선언이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출격 대기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기업령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있을지 모르는 도발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출격 대기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 지금 그분의 말씀인데요. 예. 그 당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미국의 민간인으로 광주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예. 미군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 또 뉴욕타임스의 취재 기자가, 예.
5월 26일 날 그 한참 재진입 작전이 논의되고 있는 그 시기에 예. 그 평화봉사단원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뉴욕타임스에 나왔어요? 예. 이미 밝혀졌죠. 보도가 됐어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출격대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향해서 그 준비 태세로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모면할 수는 있는데, 예. 그 이전에 이미 광주를 폭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미국 공군 장성이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걸 저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증언하신 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받은 메일은 예.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미국 사람한테요? 그 당시 선교사로 여기 광주에 와 있던 분의 그 부인에게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출격 그러니까 공습 광주를 폭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미국의 고위 그 공군 장성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이 막았다고 들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진상규명 조사가 이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렇게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진상조사 다시 할 정도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광주 시민들은 그 당시에 충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증언들이 전혀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진상에. 예. 두 번째는 군이 진상 규명 자체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왜곡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죠. 이번에는 어떻게 모든 진상이 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강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국방부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왜곡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조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저희는 그 진정성을 이제 믿어봐야죠. 그리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밀 자료라든가 그동안 나오지 않은 자료들을 다 내놓는다면 진상은 보다 쉽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이 발포 명령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밝혀질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그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전두환을 비롯한 그 군 수뇌부가 모여서 자위권 발동을 포함한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졌단 말입니다. 실제로 누가 쏘라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 자료가 좀 더 나오면 거기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간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죠. 민간은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밀 문서도 37년 만에 해제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부가 나왔죠. 다는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거 다 보셨어요? 다는 못 보고요. 이슈별로 이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해제 작업해가지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이제 북한군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나온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안별로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 무슨 발포 명령에 관한 그런 이 부분은 없습니까? 미국 비밀 현재까지는 발포 명령에 관련된 내용은 미국의
정보에서는 완전히 오픈된 정보에서는 아직 저희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어디인가는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어디인가 그게 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예. 근데 뭐 특히 그리고 이런 저희가 지금 얘기한 부분 말고요. 예. 예. 광주 민주항쟁 때 또 이런 거는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택시 운전사가 1000만을 돌파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식들인 군인들이 광주에 가서 그랬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광주 시민들도 처음부터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잔인한 폭력이 계속되니까 두려워서 떨던 시민들이 저항한 것이 광주 항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는가. 시작에 불과했지만 계속 그랬단 말이죠. 예. 광주 시민들이 마지막 그렇게 피로를 흘리는 재진압작전 하기 전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과잉진압 인정해라. 그리고 연행된 사람 풀어주라. 예. 그리고 기물 파손된 것은 정부가 해결해라.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정도였어요.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총칼을 들이대고 살상을 하면서 진압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공소시효는 없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예. 제보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예를 들면 특정해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확인 좀 해달라고 경찰청에 의뢰를 하면 이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개인정보 이런 걸 찾아버리면은 민간인에 대해서 또는 그 당시의 제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 거기에서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 저희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있죠. 조사권, 기소권도 가져야 되지만 공소시효도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맞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이건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미 처벌이 돼버렸고 또 사면도 됐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새로운 범죄의 사실이 또 드러나거나.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예를 들면 발표 명령에 관한 증거가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거기에서 진상조사가 되고 그 결과로서 기소가 되고 이런 절차들이 벌어져야 완결성을 갖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독일은 아직도 나치의 전범들을 추적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정말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범죄 행위. 바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끔찍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밝혀져야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1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여기저기 사고 소식
들려오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도심 빠져나가는데 한남에서 서초 구간 밀리고 있고요. 심갈 분기점 부근 396km 지점인데요.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워낙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 3차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데 정체라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도 서안암 부근 13km 지점인데요. 4차로와 갓길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 지금도 처리 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작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성남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인데 지금은 10km 구간에서 밀려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에서 소리터널, 또 소래터널에서 송내, 계양에서 김포 요금소 구간으로 각각 5km 구간씩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신임 노사정 위원장에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임명이 됐죠? 맞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출신이고요. 예.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죠. 그동안 이제 장관급인 노사정 위원장은 뭐 교수나 정치인들이 맡았습니다. 노동계 출신들이 맡았던 적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게 뭐 중립적인 인사란 이유만으로 교수가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노동계 출신인 이제 문성현 대표가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이 됐죠. 뭐 경영계에서는 우려하는 게 있죠. 뭐 한국노총 출신의 김영주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출신의 노사정 위원장,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각에서 뭐 선수해야 될 사람을 심판으로 기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경영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성현 지금 노사정 위원장 이제 내정자로 되나요? 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알고 있다. 노총위원장이 된 게 노조위원장이 된 게 아니라 노사정 위원장이 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균형추를 잘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뭐 잘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죠. 맞습니다. 예. 세계의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관심을 끌었고 이 방청석 그 경쟁률도 15대 1로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일단 내일 오후 2시 반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 뉴스가 많이 알려져서 이유는 생중계했을 때 받는 공익적 이익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더 크다라는 건데요. 피고인들도 반대하고 있고요. 근데 피고인들이 반대해도 공익적인 요소가 더 크다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바꿨는데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게 만약에 이번에 선례가 되면 다른 재판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이재용 부회장은 생중계하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대기업 관련 회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제 예외 없이 다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가 지금 되게 관심이죠. 그리고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것도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생중계를 하면 사실상 이거 약간 유죄인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구속만 돼도 유죄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속이라는 것과 유죄라는 건 전혀 별개 문제인데 그리고 저희가 기사도 써도 구속은 되게 크게 쓰는데 나중에 무죄됐다라는 부분을 거의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분은 낙인이 된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이제 관심은 그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어떻게 할 거냐. 현재로서는 생중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생중계를 안 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 수준을 맞추면 요 정도 재판은 생중계도 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하면 다른 대기업 총수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해야 되는 것 같이 분위기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운명도 법원에 달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단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재판이 있고요. 이 12년 구형했잖아요. 과연 법원은 선고 형량을 얼마로 할 거냐가 일단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게 삼성그룹에 상당한 어떤 향후 운명이라든지 영향을 되게 미칠 수가 있고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있어요. 1심 판결이 이게 현재는 이 노조원들이 낸 게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이 3조 원대인데 여기서 만약에 법원이 노조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에 줄 소송이 있을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사드다 뭐 경쟁업체들의 어떤 과잉 경쟁이다 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통상임금 소송에도 패소한다면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최종 공판입니다.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정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아니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향후 어떤 물적, 인적 부담을 상당히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 이게 생리대 부작용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기사를 보고 뉴스로 봤는데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예. 남자로서 되게 말하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주제인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뭐 회사와 그리고 그동안 피해자 간의 주장이 약간 엇갈렸었는데 회사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깨끗한 나라라는 회사의 이제 릴리안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저는 몰랐지만 이게 이미 국내 생리대 시장이 한 3위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회사예요? 한 20% 정도 된다라고 예. 하고요, 점유율이. 근데 이제 그동안 회사가 계속해서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하다가 환불 리콜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28일부터 전 제품을 환불을 하기로 했고요. 대형마트가 이제 릴리안 생리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성환경연대에서 원래 피해 접수를 처음 받을 때만 해도 몇백 건 오겠지라고 이틀 만에 3,000건이 넘어섰거든요. 그만큼 이 제품에 문제가 많고 그럼 과연 다른 건 괜찮겠느냐. 예. 그래서 이 지금 뭐 달걀에 뭐 닭에 지금 생리대까지 있어서 되게 흔히 얘기하는 고급 제품을 또 많이 찾는다라고 해요. 여성들이 네. 불안하니까. 이 부분에 닭에도 DDT가 뭐 검출됐다는 네, 소식이 네. 또 어제 있었죠. 오늘도 나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보건당국 식약처도 이제 조사 품질 검사에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요? 맞습니다. 식약처가 요즘에 어떤 비판의 화살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신임 수장 때문에 총리가 짜증을 내고 네. 직원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이 두 가지가 돌더라고요. 핵심입니다. 근데 장난 사실 식약처장 그러니까 일종의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원래 11월에 생리대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생리대 파문이 커지니까 그 시기 조사 시기를 앞당겼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생리대에서 계속 발암 물질, 독약, 되게 유독 물질이 있다라는 게 휘발성 유기화물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는 분석 방법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요. 위해성 여부에. 그 부분에서 1년 정도 걸릴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거든요. 그래도 식약처는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맞습니다. 1년 정도. 아주 그냥 초정밀 분석을 하나 봐요. 그냥. 짜증내지 않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맞아요. 그리고 직원들 탓하기도 안 하려면 좀 오랜 시간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상당히 힘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정희석 기자께서 아주 그냥 말빨이 일취월장하고 계세요. 다 누구 덕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정부가 반값통신요금제를 예주 실시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통신업계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약정 할인율을 그러니까 1년 약정, 2년 약정할 때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보통 서민들 그리고 노약층들을 쓰는 이제 월 2만 원대 그리고 데이터도 한 1기가대의 어떤 요금제를 보편 요금제라고 해서 이걸 도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통신업체들은 당연히 월권이다. 정부의 관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를 했고요. 그리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맞게 요금제를 의무 출시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까지 최종적으로 이게 요금이 나올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휴면카드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휴면카드라는 게 안 쓰는 카드죠? 맞습니다. 장롱카드. 그러니까 발급만 받고 안 쓰는 카드인데. 그러면은 장롱면허증은 휴면면허증인가요? 장롱에서 자고 있으면 휴면면허증이고요. 예.
원래는 이제 휴면카드가 엄청나게 늘었었죠. 카드사들의 과잉 경쟁을 한다 안 한다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휴면카드가 몇 장이냐가 중요한데 2010년만 해도 3천만 장이나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롱 속에 지갑 속에. 그러니까 일단 발급만 받아놓고 안 쓰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연회비 계속 나가는데. 맞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안 나갔다가 요즘에는 나가고 그런데 또 안 쓰면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전 처음 듣는데 그거 잘 그런데 알아서 돌려주는 카드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화하고 막 또 저 안 썼는데요라고 하면 돌려주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이 카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변에 다 이 영업사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험, 카드, 적금, 펀드 봤을 때 카드가 가장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금융 출입할 때 카드를 정말 많이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면 카드가 느는 거죠. 일단 발급만 받고 안 쓰면 연회비 안 나가요. 이 얘기에 이제 발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확 늘었다가 2013년에 금융당국이 규정을 바꿨어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1개월 내 고객 의사를 묻습니다. 이거 계속 사용할 거예요? 아니요라고 하면 그 카드는 정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줄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카드사들, 특히 은행들이 카드 경쟁에 들면서 분사해서 은행계 카드사를 분사를 많이 했거든요. 휴면카드사가 최근에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빅4 회사 같은 경우 12% 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과잉 경쟁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앞서 저희가 5.18 관련해서 미국의 비밀 문서가 공개됐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정말 광주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5.18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겨진 기록, 문서라는 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구나. 요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기록물 관리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목요일날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이 37년 만에 비밀 문서도 이 공개를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주기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공개를 하나 봐요. 본래 문서마다 이제 비밀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기간을 정해서 보관을 하죠. 우리도 이번에 이제 얼마 전 문제가 됐던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한 이후에 30년 후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문서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예컨대 몇 년 후 폐기 또는 이제 몇 년 동안 보관 또는 보관 이후에 그것을 다시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연구보관기관으로 이관할 것이냐 이런 걸 지정하게 되어 있는 이제 정보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이 사실 제정된 거는 이제 90년대 후반에서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한 20년도 안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문서, 기록, 이런 거 옛날에는 굉장히 자세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왕이 그날 뭘 먹었는지까지 뭐 쓰고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기록 역사 또는 기록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조선 왕조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학자들은 종종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 왕조 실록처럼 길고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있는 사서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동 우언 그래가지고요. 이제 임금이 있으면 황제나 임금이 있으면 사관이 뒤에 두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사람은 이제 행동을 기록하고 오른쪽 사람은 말을 기록해서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왕의 행적에 대한 이제
사초가 되겠죠. 기록을 남겨놓으면 후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왕의 행장, 일대기, 또 실록 이런 걸 이제 편찬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록이 워낙 좀 철저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특히 조선왕조에서는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다 보니까는 좀 태종 때는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붙어서 다 쓰니까 생활이 워낙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왕자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버지가 왕이 되는 바람에 왕자가 되고 이제 왕을 이었던 거니까 생활이 확 바뀌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만 좀 귀찮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관이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셨고 뭐 이랬다는 이제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해가지고 실록으로 남겼으니까 문서 관리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근데 문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이야 워낙 쓰기만 하고 관리를 못하고 소용없는 거고. 종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문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약서했다가 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과거에는 특히 이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글씨를 아는 사람도 적었고 글씨를 쓸 줄 아는 이제 기구도 적었고 사람도 적었고 글씨 쓸 만한 종이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문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느 문명권에서나 고대 문서들은 일종의 보물처럼 만들어져서 보물로 이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문서 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국가 또는 이제 정치 사회의 책무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문서를 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건 뭐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버릴까? 뭐 이런 문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문서를 언제부터 보관하고 관리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이제 국가가 형성되는 단계부터 이제 문서는 관리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문서 이제 기록 관리학이나 이제 문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문서는 잘 보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잘 버리는 거다. 문서고라는 게 한계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그게 문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생활의 물건도 그래요. 이거 계속 모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버릴 거는 확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이제 또 이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도저히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는 문서가 문서고만 차지하고 있고 먼지만 쌓여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뭘 버려도 되고 뭘 버리면 안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칙들이 축차로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대의 후임자가 또는 후대 권력이 또는 후대 권력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계속 보관을 하고 이제 뭐 법령이 바뀌었거나 이 해당사자가 다 죽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참고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문서들을 이제 버리도록 하는 이런 식의 체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우리말로 어떤 한자어로 존안 문서라고 하는데요. 조난 뭐 그런 거 그렇죠. 옛날에 그 안기부에서 뭐 그렇죠. 안기부나 어디나 조난자료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자기 관서 내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참고하는 자료가 조난 자료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기 캐비넷 안에 두는 자료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 이상 참고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때 어떤 문서는 예컨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든가 하는 문서들은 폐기하도록 하고요. 또 어떤 문서들은 이게만 50년 지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이제 보존료는 50년 찍어서 이제 창고에 두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 폐기하기도 하고요. 뭐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행정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자료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내 생각이 미쳤던 거죠.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 대상 자료조차도 기록물 전문가들이 살펴서 이것은 당장 이제 이해관계인 또는 이제 행정상의 직접적인 참고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폐기해도 무방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후일 역사학자들이 살펴서 평가할 만한 자료가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연구보관으로 해서 정부 기록관에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그 움베르토의 소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비밀 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문서, 보관해야 될 문서, 근데 보관해야 될 문서 중에 또 비밀 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건 이제 조선시대에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데 예. 일제강점기부터는 이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극비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 도장을 찍어서 비밀을 취급할 비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조선시대도 조선시대에는 그런 도장이 거의 잘 안 보였고요.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게 굉장히 흔히 나타나죠. 특히 경찰, 정보관계 문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B자를 찍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게 하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왕만 볼 수 있다. 또는 어떤 증거 비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문서가 직급별 제한이 돼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와서는 직급별 제한이 아니라 영역별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비밀 문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직급이 낮더라도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담당자는 볼 수 있다. 직급이 높아도 그와 관계없는 부서의 장은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조선왕조실록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조선왕조실록 이제 임금이 이제 있다가 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임금이 나오고 이런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 사건이 밝혀지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옛날의 진실에 밝혀진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실록은 조선 왕조실록이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특히 요즘은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리부작, 정론직필 이런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역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화돼 추정이나 거짓말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다 지켰다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과거에 없었던 진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이 간혹 심각한 또 굉장히 좀 참혹한 정치적 사변, 참변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성종이 죽고 나서 연산군이 즉위한 다음에 성종 때 만들어진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성종실록을 편찬하게 되었죠.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편찬관 중에 한 사람으로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그 이전 임금 때 자료를 봤더니 자기에 관한 아주 나쁜 기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실록에 실리면 이제 대대손손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관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빼주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한 거죠. 같은 사관끼리 좀 그것 좀 안 봐주냐. 근데 안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앙심을 품고 다른 자료를 뒤지다가 이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뭐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역시 이제 항우에게 죽음을 당한 이제 진나라 어린 황제를 애도하는 글을 썼죠. 조의제문, 의제를 조상하는 글이다라고 해서 하는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제자가 성종 때 실록 사초에다가 슬쩍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자기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연산군한테. 그러니까 연산군한테 이제 당신의 이제 증조부인 세조대왕을 뭐랄까 이제 폄하하는 또는 비방하는 그런 글이다. 이건 역모다. 이렇게 사실은 이 사초를 왕에게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고요. 사초 자체는 실록을 편찬하면서 폐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서 자체의 관리 원칙을 어기면서 나타난 사건이죠. 연산군이 그걸 보고 이제 분노해서 마침 그렇지 않아도 사대부들의 이른바 거듭되는 실정 비판에 화가 나 있던 참에 그걸 핑계 삼아서 뭐 수많은 사대부들하고 이제 신직 관료들을 학살하는 무오사화라고 하는 참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게 아마도 우리 역사상 이제 문서 관리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제 옥사로는 그것이 이제 최대였을 거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기록 관리 면에서는 문화가 대단히 발전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문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서가 되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지 않고 폐기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거꾸로 발전해 버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기록 문화가 엉망인 나라가 됐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 피해 없도록 오늘 조심스러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